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4살의 어린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일단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만 존재했고 어머니는 사진 속에 있는 게 전부였죠. 평범한 아이가 엄마 하며 눈물을 터뜨릴 때 저는 아빠 하며 울 정도였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착각이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어린애들은 말이 안 통해도 어른보다 감정을 더 잘 느꼈으니까요. 때론 저를 보면서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고 아주 가끔은 슬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확실히 알게 됐죠. 제 어머니가 멀쩡히 살아있고 바람이 나서 저와 아버지만 남긴 채 도망을 쳤다는 걸 말입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눈빛을 완전히 이해한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저를 통해 어머니를 보고 있으셨다는 걸 말이에요. 자신을 배신하고 아이만 놓고 도망간 어머니의 얼굴을 꼭 빼다 박은 절 보며 힘들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아버지를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용서하지 못했죠.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 자식에게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성인이 되며 우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남과 다름없이 지내게 됐던 겁니다. 평생 부모님 사랑 한번 못 받고 부모란 어떤 존재인지 드라마로만 접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부모님을 처음 보게 된 거죠. 첫인상은 인자하고 따뜻한 느낌이 가득했고 시어머니의 말투는 다정하더군요. 아가씨가 우리 아들 만난다는 사람이에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많이 힘들었죠? 아닙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저는 준비한 과일 바구니와 꽃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죠. 어머, 이런 귀한 걸... 이게 얼마 만에 받아보는 꽃인지 모르겠어요. 덕분에 오늘 우리 집안 가득 꽃향기에 과일 향이 가득해 행복할 것 같네요. 아주 감사히 받을게요. 집이 누추하다며 미안해하다는 말을 연신하셨는데 제게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 보였던 것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었죠.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하면서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생선을 발라줬고 시어머니는 연신 제 밥그릇에 불고기를 올려주셨습니다. 본인들은 거의 먹지도 않으면서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빙긋 미소를 지으셨고요. 마음이 정말로 너무나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가족들과 한 가족이 되는 걸 꿈꾸게 됐죠. 남편도 저도 돈을 벌고 있으니 나쁘지 않을 것 같았던 겁니다. 초반에 따로 집을 구해서 살았는데 결혼하고 1년이 넘어갈 무렵엔 아예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저나 남편 둘 다 일을 하니 시어머니가 매번 반찬의 청소까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차라리 같이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판단했던 거죠. 주변에서는 후회한다, 들어갈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다르다 만류했었지만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편과 둘이 살 때보다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만큼 시부모님 두 분 다 너무나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합가 후 제 첫 생일날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깜짝 파티까지 열어주셨어요. 미역국에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그리고 케이크가 전부였지만 제게는 최고의 생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케이크는 어머님이 직접 만든 거였죠. 내가 서양 케이크를 만드는 걸 몰라서 내 친구한테 물어서 급하게 했더니 모양이 엉망이야. 미안하다. 내가 다음엔 진짜 더 예쁜 케이크 해주마. 그리고 이건 선물. 선물까지요? 목도리네요? 너무 예뻐요. 내가 목도리 직접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 풍선은 너희 시아버지가 하나하나 다 풀어서 꾸몄고 미역국이랑 떡볶이도 이 사람 작품이다. 요리를 워낙 못해서 3번이나 시도한 거니까 한번 먹어봐라. 맛은 각오하고 먹어야 할 거야. 솜씨가 아예 없거든.
저는 울컥해서 울먹거리며 물었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 두 분 다요. 너 생각하면서 하니까 금방이지 뭐. 우리 예쁜 며느리, 우리가 널 위해서 이 정도도 못하겠니? 그리고 돈 들여 하는 선물이라는 게 결국 너랑 내 아들이 번 돈 쓰는 거잖니. 너희 돈으로 생일 축하한다, 선물 내미는 게 부끄러운 짓이고. 그래서 정성 들여 선물하고 싶었어. 직접 만들어 좀 촌스럽긴 하니까 일부러 하고 다닐 필요는 없다. 아니요,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요. 매일매일 하고 다닐게요. 저는 미역국을 먹다가 결국 눈물까지 뚝뚝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짠 떡볶이에 살아 숨쉬는 것처럼 질긴 미역국이었지만 제가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었죠. 그때를 떠올리면 아마 제가 꿈꾸던 천국에 가깝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아마 그래서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에도 저는 덤덤하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저는 말했어요. 난 당신 믿어.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취업에만 신경 써. 알았지? 그냥 뭐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거. 요즘 그런 것도 돈이 많이 된다고 들었어. 야, 아무래도 당신 혼자서 벌어서 나랑 우리 부모님까지 너무 힘들지 않겠어?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주변에 물어보니 야간에 하면 돈도 더 받는 곳 있다고 하더라. 공장 같은 곳에 취업해 볼 생각이야. 아니, 공장이라니 당신이 왜? 괜히 나 때문에 지금 다니는 곳 그만두는 게 난 더 마음 아파. 지금 당신이 하는 일 좋아했잖아. 사람들도 좋고 일도 재밌다며. 재미는 있지. 그래도 난 당신이랑 시부모님이 더 좋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하루라도 빨리 취업할 생각만 해. 내 걱정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해. 알았지? 솔직히 저는 천성이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허리가 안 좋은 시아버님과 무릎 통증으로 걷는 걸 힘들어하는 시어머니, 거기에 적지 않은 나이에 재취업을 해야 할 남편을 떠올리면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간 저를 소중히 아껴줬으니 기꺼이 모두를 책임지겠다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편으로는 오기도 있었죠. 제 어머니가 도망을 친 이유가 아버지의 실직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십자인대 파열과 골절로 2번의 다리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는 도중에 제가 태어났고 어머닌 제대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아버지와 절 버리고 도망친 거였죠. 그래서 더더욱 그런 어머니와 닮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를 악물고 버틴 겁니다. 다행히 우린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멀리서라도 좀 더 저렴한 식재료를 사서 살림을 꾸렸고 보일러를 안 틀게 했다고 한겨울에 집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살 정도로 모두가 절약에 앞장섰죠. 형편이 어려울 때 그나마 식탁에 올리기 만만한 게 계란이었는데도 그마저도 가족들은 제게 주려고 했습니다. 왜 2개를 다 저를 주세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드세요. 우린 됐어. 난 계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 사람도 입맛이 없다고 하니까 너 먹어. 거짓말 하실 거예요? 계란 좋아하는 거 저 다 알아요. 저번에도 제 것만 해주시고 2분 안 드셨잖아요. 저 그럼 진짜 속상해요? 아이, 그냥 먹어. 우리야 뭐 이런 거 하나 더 먹는다고 오래 살겠니? 하지만 공장 일 다니면서 잠도 못 자는데 이 정도는 먹어줘야 힘을 내지. 아들한테도 줄 것 없다. 너 우리 집 가장이야. 혼자 벌어 집세에 관리비에 우리 보험료에 휴대폰 요금까지 내고 있잖아. 아이, 그래도 우린 너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거짓말 같니? 하지만 원래 부모는 이런 거야. 성경이 넌 며느리지만 우린 너 진심으로 딸처럼 생각한다. 그러니 겨우 계란 하나로 눈치 보지 말란 뜻이고. 더 달라 때를 써주면 우린 더 좋고. 그럼 차라리 제가 일을 더 늘리면 이 일을 5개를 더 해도 우린 똑같아. 그러니 행여나 무리해서 일 늘릴 생각도 마라. 우린 돈보다 가족이 더 우선인 사람들이니까. 알았지?
이렇게 양보해주는 것도 행복이고 우리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니 그 기회까지 빼앗지도 말고 그냥 좋게 받아줘, 응? 친아버지에게서도 못 받아본 사랑이었어요. 실제로 시부모님 두 분 다 제 표정 하나, 한숨 한 번에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됐던 거죠. 기뻤지만 당황스럽긴 하더군요. 온전히 생활비 전부를 부담하고 있던 제 임신으로 모든 게 엉망이 되었다. 저는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쩜 시댁 식구들 모두가 실망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남편도 제 임신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다들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그냥 취업 포기하고 아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공사장에 인부로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기술이라도 배우는 게 장차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그게 맞지 싶어. 엄마랑 아빠 생각은 어때? 그래, 그렇게 해. 우리 선경이 고생시키는 건 엄만 못 본다. 나도 이 사람이랑 둘이서 청소일 알아보기로 말 맞춰놨어. 허리 안 좋고 무릎이 아파서 온전히 한 사람 몫은 못해도 둘이서 한 사람 월급은 못 받겠니?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이 위험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말릴 줄 알았는데 저를 위해 그렇게 하라고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심지어 시부모님 두 분까지 나서서 청소 일을 하겠다니 저는 놀라서 끼어들었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직 아이 낳은 것도 아니고 한참 더 공장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취업을 포기하고 막노동에 청소일까지... 제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된다. 요즘 공장이 아무리 신식이라고 해도 환경이 좋아봤자 결국 공장 아니니? 거기서 몸에 안 좋은 먼지 다 마실 거고 스트레스도 받겠지. 성경이 너한테 더는 무리야. 어머님, 그래도 저 할 수 있어요. 사람들도 좋고. 성경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널 위해서야. 내 아들도 네 배려로 이제까지 취업 준비했던 거잖니.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가 널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는 거고. 넌 그저 너만 생각하면서 푹 쉬어. 불편하면 쉬는 게 우릴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나도 이 사람이랑 돈 벌어 너 용돈 주고 싶어. 원래 딸한테는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 게 맞지. 어머님... 제가 울자 시어머니는 제 눈물을 소매로 쓱쓱 닦아주셨어요. 아유, 어째 이렇게 눈물이 많아. 울지 마. 울지 말거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부모 복도 없이 태어난 게 안타까워서 신이 직접 내려줬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정도였죠. 그땐 이런 가족들이라면 평생을 가난해도 행복하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런데 한 달 후 저희에게 상상도 하지 못한 기회가 온 겁니다. 바로 남편이 이전에 지원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오게 됐기 때문이었죠. 중견기업이야. 복지도 연봉도 진짜 좋은 곳이라 나 서류에서 바로 탈락했는데 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연락이 온 거야. 실수가 있었다고. 실수? 그게 무슨 말이야? 채용 과정에서 내 서류가 누락됐던 거라고 하더라. 다시 면접 보자고 했고 오늘 면접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 아무래도 나 합격할 것 같아. 진짜?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건데? 일주일 뒤. 여보, 나 여기 들어가면 진짜 우리 가족 고생 끝이야. 이전보다 거의 2배는 더 받게 되면 저축도 하고 여유롭게 외식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남편의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속으로는 기도를 수백 수천 번도 더 했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 앞길 한번 열어달라. 그럼 뭐든 다 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준 건지 일주일 뒤에 나온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그날은 마치 월드컵 4강이 눈앞에서 결정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도 무릎 꿇고 오열을 했죠.
그렇게 남편의 재취업 성공 후 초반엔 생활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하고 있던 청소일을 그만뒀다는 것, 식탁에 반찬이 아주 약간 더 많아진 게 전부였죠. 그러다가 몇 달 후에는 외식도 하게 됐고 또 얼마 뒤엔 오래된 전자제품을 바꿨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는 환경을 보면서 말하더군요. 여보, 나 진짜 성공한 것 같아. 이렇게 돈을 썼는데도 돈이 남아. 평생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여유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이런 기분이었어. 그렇게 좋아? 그럼 좋지. 우리 딸 태어날 땐 더 완벽해질 거잖아. 난 좋은 아빠가 될 거고 적어도 내 딸은 가난하게 키우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지.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결국 당신이 제대로 잘한 거지. 당신이 취업하라고 도움 안 줬으면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어?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 바로 아무 일이나 시작했을 거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살았을걸? 그러니까 당신도 아끼지 말고 뭐든 원하는 거 있으면 말만 해. 아기용품도 미리 다 사두자. 따뜻한 시부모님의 좋은 남편까지 모자란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겼으니 앞으로 더 행복해질 일만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했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얼마 뒤부터 아주 조금씩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일단 그 시작은 시어머니의 쇼핑부터였습니다. 홈쇼핑 같은 걸 하루 종일 보고 계셨는데 초반엔 건강기능식품이나 몇 개 사서 가족들에게 주고 하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 앞은 택배로 가득 찼죠. 기능성 베개, 이불,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화장품, 미용기구까지. 시어머니는 본인이 뭘 샀는지도 기억도 못하실 정도로 마구잡이로 구매를 했던 겁니다. 쇼호스트가 품절 임박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홀린 사람처럼 전화기를 들어 주문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변한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 역시도 그러셨죠. 이전에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며 쫙 빼입고 귀가할 땐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오셨던 겁니다. 문제는 그 정도가 약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남편은 아예 자동차를 구매했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추궁했죠. 당신 회사가 먼 것도 아니고 지하철 타면 금방인데 우리가 차가 왜 필요해? 애 있으면 차 필요한 거 몰라? 급하게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래서 산 거야. 우리 딸 때문에. 딸? 아니, 정말 그런 이유면 유아용 시트 정도는 들어갈 차를 샀어야지. 납작한 스포츠카를 구매해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아니, 국산차를 사든가. 우리 형편이 이게 맞아? 남편은 제 말에 자존심이라도 긁힌 것처럼 짜증을 냈습니다. 우리 형편? 뭐 언제까지 형편 타령할 거야? 당신은 가끔 보면 가난했던 시절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나 이제 충분히 여유롭고 앞으로도 이렇게 벌 수 있어. 근데 무슨 차 한 대 가지고 그래? 잘 샀다, 당신이랑 잘 어울린다 이런 소리라도 해주든가. 어차피 산 거 뒤늦게 이렇게 말하면 내 기분 어떨 것 같아? 그냥 좋게 넘어갈 순 없어? 이렇게 벌 때 저축을 하자는 소리야. 집도 아직 월세를 못 벗어났는데 집부터 구매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은 안 해? 심지어 지금 그간 벌었던 돈 거의 없는 거 몰라? 언제는 저축해서 우리 딸 가난 안 겪게 하겠다며. 근데 카드까지 몇 개를 돌려쓰고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그걸로 쇼핑하고 술 드시고 그러잖아. 우편함을 봐. 내가 이런 말 안 하게 생겼나? 평생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야.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잠깐 그러다가 말 거라고. 원래 가난이라는 게 마음의 병을 줘. 그래서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고. 그간 얻어먹은 친구들한테 베풀고 싶은 거야. 얼마나 못 가지고 살았으면 저럴까 이해하고 넘겨야지. 카드 명세서 보면서 한숨 푹푹 쉬고 그러는 거 나 솔직히 좀 별로야. 당신도 이제 적당히 해.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 벌어오는 만큼 돈 안 쓰는 게? 물고기도 작은 어항에 가둬두면 딱 그 사이즈에서 커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
어항 크기가 바뀌어야 커지는 거라고. 나 이제 더는 그 좁은 어항에 있기 싫어. 열심히 벌어서 쓸 만큼 쓰면서 여유롭게 그렇게 살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좁은 어항에 다시 들어가자고 말하지 마. 당신은 어떨지 몰라도 나한테 가난은 지옥이었으니까. 남편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생각해보니 저 역시도 사회초년생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는 걸 떠올렸죠. 뭐 딱히 필요한 것도 아닌데 예뻐서 사고 아기자기한 작은 소품을 구매하는 것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스트레스 해소처럼 했었으니까요. 물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더는 그런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흐르면 다들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다렸던 거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죠. 매일 카드 체납 우편물이 날아오고 전화가 걸려오는데도 다들 걱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서 생활비를 아끼고 절약하며 한 쇼핑몰에서 고객 상담하는 일을 재택근무로 시작하게 됐죠. 돈은 한 푼 없는데 집안일도 아이를 돌보는 것도 그 누구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것조차 불만이 있으셨어요. 시아버님은 제가 일을 끝낸 뒤 짧은 점심시간에 맞춰 차린 밥상을 보고 숟가락을 딱 집어 던지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것도 점심이라고 내놓은 거야? 아침에 먹었던 그대로 아니냐? 국만 바뀐 게 점심이야? 이러려고 너 일 끝날 때까지 손가락 빨고 기다리게 했어? 무슨 대단한 일한다고. 죄송해요. 그 상담 업무가 좀 늦게 끝났는데 점심시간은 1시간이거든요. 얼른 먹고 접속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하게 차렸어요. 재택근무라 방에 박혀서 하는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대충대충 하면 될걸. 요즘 다 알아요. 접속한 기록도 다 뜨고요. 그리고 돈 받고 하는 일인데 제대로 해야죠. 돈을 줘야 제대로 한다는 거냐? 우린 너한테 돈 안 줘서 대충 하는 거고. 이건 무슨 반찬에 고기는 없고 죄다 풀. 이거 먹고 무슨 힘이 나겠어? 늙으면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됐다. 난 시켜 먹을 테니 너나 많이 먹어라.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더니 제게 한 소리 하시더군요. 넌 왜 혼자 그렇게 궁상을 떠니? 누가 보면 우리가 너 일하라고 등 떠민 줄 알겠어. 내 아들 돈 벌어오고 여유롭게 지내라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시위라도 하는 거야? 아님 집에서 애 보면서 우리 밥상 차리는 것만 하라는데 그게 싫어서 일하는 거니? 그게 아니라요. 그이가 생활비도 안 주고 있고 일단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 그래? 이제 생각나네. 너 우리 아들한테 나 쇼핑 많이 하고 저 사람 술 먹고 친구들 만나고 다닌다고 뭐라고 했다며?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차를 사서. 너 참 웃긴다. 내가 네 돈 썼어? 선경이 네 돈 쓴 거냐고? 내 아들 돈 부모가 좀 쓴다는 게 그렇게 안 꼽니? 쇼핑 그거에서 얼마나 된다고 그걸 아들한테 쪼르르 일러? 누가 보면 내가 아주 수억 쓴 줄 알겠어.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 조금은 변할 줄도 알아야지. 가난했었으니 앞으로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그렇게 살기라도 해야 한다는 소리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시끄러! 너 임신하고 우리가 잇몸으로 청소일까지 다녔어. 남이 토한 거 치우고 똥오줌 묻은 변기 닦으면서 살았다고. 근데 이제야 숨통 좀 트이고 돈도 좀 쓰고 살겠다는데 혼자 가진 궁상 다 떨면서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나 솔직히 싫다. 꼭 나한테 다시 청소일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싫다고.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전 단지 너무 걱정이 되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까 봐. 큰일 났으면 하고 바라는 거 아니고. 너 가만 보면 그거 같아. 우리가 너한테 온전히 기대서 고맙다 감사하다고 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올 아들이 잘 돼서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시비하는 것처럼 내가 쇼핑하면 한숨 쉬고 아들 차 산 걸로 언성 높이고. 어머님, 앞으로 재택근무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수발이나 들어. 그게 원래 며느리의 본분이야. 이제야 집안에 가장이 자리 잡혔고 제대로 집안 꼴이 돌아가는데 며느리가 그래서야 되겠니?
내일부턴 삼시세끼 반찬 새로 만들어서 올리고 집안일도 싹 다 해놔. 하지만 시작한 일을 갑자기 그만두는 게 시간을 좀 주시면. 다들 그렇게 그만둬. 너 무슨 나란 일 하니? 중요한 일 혼자서 다 해? 그깟 상담사가 뭐가 중요하다고 시간을 달대? 나도 상담하는 애들 전화 많이 받아봤어. 쇼핑하면서 매번 나 상대해주는 그거잖아. 그냥 개나 소나 아무나 하는 일이고 열받은 고객들한테 욕먹는 일을 하는 게 상담사 아니니? 됐고, 시간 못 주니까 내일부터 당장이야. 아까 말했지만 너한테 돈 벌어오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동동거리면서 유세 떨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주 잠깐 변한 걸 거라고, 다시 따뜻했던 이전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전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깨어서 우는 소리만 들어도 제게 짜증을 냈고 제 옷, 머리, 화장에도 불만이 가득했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늘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면서 화를 냈으며 시어머니는 제 표정 하나에도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의 기억이 꼭 꿈처럼 느껴지더군요.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람이었기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겠다고 했죠. 그 전에 시부모님의 새끼를 모두 책임져야 했기에 저는 허락을 먼저 구했습니다. 헌데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니 묻더군요. 돈 달라니? 무슨 사고라도 쳤다지? 음주운전 합의금 그런 거 아니니? 운전기사라며.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인데? 사돈이 무슨 일로 널 갑자기 불렀냐 이거다. 그건 그냥 일단 좀 보자고 하셔서요. 결혼하고 찾아뵌 적도 없으니 아이 데리고 한번 갈까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일단 보자? 그게 그거잖니. 돈 달라. 저희 아버진 저한테 돈 달란 말은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세요. 이제 늙고 병들고 힘없으니 하나 있는 딸한테 기대려는 수작이지. 네 말처럼 평생을 돈 달라 결혼하고 찾은 적도 없는 양반이 왜 연락을 했겠어? 뻔한 거 아니니? 근데 이건 명확하게 하자. 결국 돌고 돌아 내 아들한테 기대려는 거 아니겠어? 아니 너야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하는 여잔데 돈 달라고 하는 건 내 아들한테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내 말이 틀려?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제와 편이라도 들겠다 이거니? 언제는 우리가 진짜 부모 같다며? 부모 사랑 못 받아서 내 목도리 하나 받고 엉엉 울던 거 그 사이 까먹었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어디서 되도 않게 꼴에 아버지라고 감싸고 있어? 어쨌든 돈은 안 된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계집들이 친정으로 돈 빼돌리는 꼴은 못 봐. 알았어? 내가 다 확인할 거야. 알았냐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 발로 가는 친정이었는데 집에 있는 돈을 모두 들고 나갈 사람한테 할 법한 이야기만 늘어놓으셨죠. 결국 불쾌한 상태로 아버지를 마주해야 했고 저 역시도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얼른 이야기 듣고 빨리 일어나고만 싶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대뜸 제 얼굴을 살피더니 이러시더군요. 차라리 이혼해라. 얼굴이 꼴이 그게 뭐야?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혼하라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저는 불쑥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저한테 이러세요? 연락 한 번 없이 관심 한 번 없이 그렇게 저 방치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제 결혼에 왜 왈가왈부하시냐고요? 혹시 돈 필요하세요?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연락하셔서 뭐 재산 분할이라도 받아달라 그 말이냐고요? 아니야. 아빠는 그냥 네 얼굴이. 이혼하면요? 그땐 엄마랑 닮았다 그러시게요? 손경아. 아버지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조금이라도 관심 줬다면 이렇게 안 살아요. 부모 사랑 충분히 받고 자라서 사랑받는 게 너무 당연했으면 저 이렇게 안 산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와서 이러지 마세요. 이전처럼 저 없는 듯 모성이라고는 1g도 없는 엄마가 버리고 간 딸년, 날 배신하고 도망간 마누라 꼭 닮아 기분 나쁜 년 취급하시라고요.
아마 그때 화를 냈던 건 온전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제 상황에 대한 분노가 더 컸던 것 같았습니다. 반은 아버지에게, 또 나머지 절반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얼마 가지 않아 제가 했던 말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급성 심근경색이었다고 합니다. 운전 중에 급작스럽게 일어나 접촉사고까지 나게 되었고 다리가 끼어 이송도 늦어졌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을 지키고 서 있더군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보이지 않았지만 찾을 정신도 없었고 그저 기운이 빠진 상태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경아, 나 기억하니? 이모야. 얼굴을 봤지만 제 기억엔 없는 사람이라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 기억 못할 수도 있지. 기억해도 좋을 것도 없고. 우리 언니가 그런 짓을 했으니 많이 힘들지? 너희 아버지 진짜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진짜 좋은 분이었잖아. 좋은 분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한텐. 그러니까 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거고요. 저를 싫어하는 아버지랑 무슨 추억이 있다고 제가 울겠어요? 그게 무슨... 서툴러서 그래. 형부가 좀 그런 면이 있긴 했지만 싫어하는 건 오해야. 다 커서 그것도 몰라? 이모야말로 모르시잖아요. 괜히 아는 척하지 마세요. 얼른 인사하고 가시고요. 너 설마 아직까지도 모르니? 너 형부 친딸 아니라는 거. 그걸 몰랐다면 더더욱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그러면 안 돼. 너희 아빠 너 하나 키운다고 다 포기한 분이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머리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아빠 친딸이 아니라고요? 진짜 몰랐어? 우리 언니가 다른 남자랑 가졌던 게 너야. 물론 형부도 처음엔 몰랐고 교통사고가 시작이었어. 그 교통사고 그냥 단순한 사고 아니었거든. 우리 언니랑 그 남자가 형부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 둘이서 보험금 타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런 끔찍한 짓을 했던 거고. 이모의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아버지는 그날 무모하고 끔찍한 계획을 한 사람들로 인해서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것도 사고가 계획됐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그런 인간들을 신고하는 대신에 저를 택했다고 하더군요. 저를 키우게 해주기만 하면 모르는 척 넘어가겠다고 말입니다. 그 뒤로 홀로 어린 저를 키우면서 일찍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던 이모에게 종종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언니 뱃속에 있을 때 형부가 그렇게 널 기다렸어. 자기 자식이라고 믿었으니 그때부터 사랑을 준 거였지. 근데 네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음에도 그런 년놈들이 널 키우는 걸 상상하니 차마 포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 무엇보다 언니가 널 낳으면 고아원에 보낸다고 하기도 했고. 너 정말 몰랐니? 형부가 정말 너한텐 이런 말 안 했어? 말수도 없는 사람이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아유, 그래, 그랬겠다. 네가 어릴 때 엄마를 그렇게 찾았어. 친척들이 안 좋은 소리에서 네가 들을까 노심초사. 결국 인연 다 끊어냈고 바보 같은 형부는 네 앞에서 입 꾹 다물었던 거고. 타고난 천성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차갑게 보였을지 몰라도 너 열병 나서 끙끙 앓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난 솔직히 지금쯤이면 너도 알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몰랐다고 변명을 하려고 했는데 말은 나오지 않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눈물 콧물 흘리며 꺽꺽거렸죠. 생각해보면 저는 비록 운전기사의 딸이었지만 돈에 쪼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가질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었죠. 저를 방치했다고 원망했지만 바쁜 와중에도 식탁엔 늘 약간의 현금과 음식이 놓여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아버지에게는 그게 최선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건 아버지만의 진짜 부성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저만 바보같이 그런 아버지의 진심을 몰랐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였고 장례식으로 오고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죠. 당연히 울다가 받아서 목소리가 잠겨 나왔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뜸 "너 우냐?" 하고 묻더니 한참을 말이 없는 겁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말씀해 보세요. 혹시 어디쯤 오셨어요?" 저는 저를 걱정한다고 생각하고 추측해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셨죠. "거기가 어디라고 우리가 가니? 너 이 집 모양인데 내일 모레 너희 시아버지 생일이야. 원래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조문 가는 거 아니고 괜히 갔다 안 좋은 거라도 붙으면 어쩌자고 거길 가겠어. 물론 일반적인 사돈 관계면 나나 아범은 갔겠지만 결혼식 때나 슬쩍 한번 본 게 전부인데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거길 가? 괜히 부정만 타지." 기가 찼지만 일단 그 상황에 오더라도 꼴도 보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게 다니? 넌 내일은 올 거지? 미리 와서 장도 보고 해야 생일상을 차릴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버지 장례식 끝나면 발인도 해야 하고 앞당기면 그만이지. 누가 요즘 촌스럽게 장례식을 날짜 꽉 채워 하니? 사람 맞춰서 그냥 저냥 하는 거지. 아니, 남기고 간 재산도 없는 운전기사 따위가 손님이 오면 얼마나 온다고. 대충 오늘 발인 끝내고 바로 넘어와. 너 생일 예전에 챙겨준 거 기억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울먹이며 외쳤죠. "아주 우는 것도 습관이야. 지겨워. 궁상궁상 지질이 궁상. 잔치상 차리려니 뭘 그리 쳐울고 자빠졌어. 그런 기분으로 하면 음식도 맛이 없어. 혹여나 내 앞에서 눈물바람 한 번만 더 해봐라. 아주 혼꾸녕을 내줄 테니까." 시어머니가 막 큰 소리를 내는데 전화기 너머로 제 아이가 우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그리고 좀 더 신경을 곤두세우니 남편이 웃는 목소리도 들렸죠. 저는 전화를 끊고 21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순간 이혼을 하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죠. 이모에게 대충 사정을 설명하고 잠시 장례식장을 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상복을 입은 상태로 시댁으로 향했죠. 시부모님과 남편은 절 보고 잠깐 놀란 것 같았지만 TV를 보면서 한참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아이가 한쪽 방에서 울고 있는 걸 보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입히지 않은 모양인지 축축하고 무겁더군요. 빠르게 기저귀만 갈아입힌 뒤 문을 닫아 걸었고 저는 성큼성큼 다가갔죠. 시어머니는 목을 길게 빼고 제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켰고요. 부엌으로 방향을 틀어 찬장을 열었죠. 명품이라면서 한쪽 구석에 고스란히 박아둔 접시, 홈쇼핑에서 산 유럽풍 그릇까지 눈에 보이는 걸 모두 끄집어내고 싱크대로 하나씩 던졌습니다. 깨지는 소리에 시댁 식구들이 나왔고 마침내 저는 마지막 접시를 들고 아래로 떨어뜨렸죠.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미쳤니? 그게 얼마짜린데 너 돌았어? 이게 애비 죽고 귀신 들려왔어?" "네, 저 미쳤어요. 근데요, 저 아직 덜 미쳤거든요?" 저는 가위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님이 산 모피코트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잘 잘라지지 않아서 아예 침대에 올리고 가위로 구멍을 내버렸죠. 그리고 연이어서 가방의 손잡이 부분을 힘주어 뜯었고 쌓여있던 화장품도 다 벽에 던졌습니다. 남편이 그런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한쪽 손에 든 가위 때문에 뒤로 물러났고 저는 그 기세를 몰아서 남편의 게임기와 거실에 크게 자리 잡고 있던 TV를 끌어내려 바닥에 던져버렸죠. 당신 미쳤어?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아버지 죽었는데 발인 얼른 시키고 생일 파티 하자는데 안 미쳐? 얼마나 머리가 텅텅 비었으면 감히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은 가난했던 게 아니라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야. 월세 살면서 이런 물건이 가당키나 해? 마음의 병? 웃기시네. 그냥 정신 이상자들이지. 내가 참다가 이러는 걸 감사한 줄 알아. 생각 같아선 미역국에 독이라도 풀고 싶었는데 참은 거라고. 진짜 미쳤군. 아주 단단히 미쳤어. 당신 이혼당하고 싶어? 감히 시부모님한테. 야! 네가 제일 최악이야. 당신이 제일 끔찍하다고. 그래서 내가 선물 하나 했어. 당신 자동차 내가 싹 다 부셔버렸거든. 하얗게 질린 남편은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게 삿대질을 했어요. 저거 버려! 이혼해! 갈라서! 너 이제 보통 사람도 아니고 좋은 기업 다니며 돈 펑펑 버는 회사원이야. 저깟년? 트럭으로 줘도 안 가지지.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남편 차에 손을 대? 하나 보태준 것도 없는 거지 같은 년이. 너 이렇게 부수고 망가뜨리는 게 복수 같지? 아이고 아직 어리다 어려. 그래 어디 한번 나가봐라. 너 팔자에 부모까지 죽어 애까지 달고 있는데 그 팔자가 어디 필 것 같아? 연탄불 안 피우면 그게 중가능한 거야. 여기서나 사람 대접받은 거지. 한심하기 짝이 없어서 그나마 의리로 데리고 사라진 걸 감사해야지. 이에 남편도 정신을 차렸는지 절 비웃더군요. 그래 그깟 차 또 사면 그만이야. 어차피 질렸는데 너 해. 위자료라고 치자. 됐지? 잘 됐어. 나도 이제 수준 맞는 여자 만날 거야. 궁상 떨며 콩나물 값이나 계산하는 너 같은 여자 말고 쓸 때 쓰고 여유 넘치는 여자 만날 거라고. 이혼하겠다. 그리 말하고 아이 데리고 다시 장례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모가 제 아이를 대신 봐주겠다고 하고 데리고 돌아갔고 저는 홀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마주했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좋은 모습 보여주려는 마음이 컸는데 결국 이렇게 된 게 쓸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날은 그렇게 외롭진 않더군요. 아버지가 제 편이 되어주는 기분이었기 때문이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좀 늦었어요. 아가씨가 선경이 맞지?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나이는 6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아주 멀끔한 차림에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네주며 자신을 소개했죠. 아가씨 아버님이 제 운전기사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좀 이상한데 제가 아끼던 직원이자 친구였다 그리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사고 당시 저도 같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깨어나 바로 왔으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용서를... 아닙니다. 다 제 탓이에요. 그분은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흐느꼈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희 아버지 영정사진을 만지며 왜 이렇게 갔냐? 너무 보고 싶다. 정말 미안하다며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죠.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진정이 되었는지 주변을 보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성우 씨는 왜 안 보이죠? 제 남편요? 제 남편도 아세요? 그럼요. 아, 혹시 아버지가 말을 안 했나요? 허참, 그 사람도 실은 아가씨 부친께서 부탁해서 저희 회사로 오게 했던 거거든요. 모르는 척 해달라고 해도 딸한텐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속마음은 꽁꽁 숨기는 녀석이니 알만하네요. 저는 바로 받아든 명함을 살폈고 그게 남편의 회사 이름이라는 걸 알아차렸죠. 갑작스러운 기회,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연봉까지 이제야 그게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사장님 이야기로는 아버지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이었다고 하더군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제 아내의 차가 서버렸어요. 꽤 오래된 일이지. 차는 쌩쌩 다니고 만삭에 배를 해서 그땐 아가씨 아버지가 제 아내를 도왔죠. 그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제 아내의 차, 그리고 아가씨 아버지의 차가 박살이 났고
다른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박은 거죠. 그렇게 우린 인연이 닿았고 제 운전기사로 머물렀던 겁니다. 더 좋은 자리를 준대도 싫대. 저희 아버지가요? 네. 딸을 봐야 한다면서 딱 자기 딸 뒷바라지 할 정도로만 벌겠다나? 야근도 안 된다, 이것도 싫다. 어찌나 까다로운 운전기사였는지. 그래도 그 친구가 난 좋았어요. 꼭 한번 내 아내 살린 목숨값은 뭐로도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가씨 남편 취업이었고요. 아버지의 마음에 울컥해서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순간 퍼뜩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는 저는 사장님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털어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아버지의 친딸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도 말이죠. 가만히 듣고 있던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나도 딸이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 아버지랑 오래 함께 있었지. 그 녀석이 뭘 원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해도 과언 아니고. 고작 물건 몇 개로 복수는 아니니 제대로 복수하게 도울게요. 그래야 나도 나중에 죽어서 저 친구 다시 만나면 당당할 수 있을 테니까. 괜찮죠? 하지만 방법이 있나요? 사람 자르는 거 쉽지 않지. 하지만 그 친구는 달라요. 내가 부탁받아서 겨우 참았던 거지 걸고 넘어질 문제는 끝도 없고 사고를 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내 선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는데 대신 아가씨가 우리 회사로 들어와요. 그 친구 부탁은 부탁이니. 저요? 하지만 전 아이도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 친딸도 아니고. 아가씨 아버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사고 났을 때도 날 보호하겠다고 핸들 틀다 죽었다고. 친딸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친구는 죽어서라도 아가씨 보호할 녀석이니 나도 그 유지를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희 부서 중에 재택으로 돌릴 만한 일도 있으니까 아이 문제도 걱정 말아요. 이혼은 내가 변호사 붙여줄 테니 그때까진 이 모든 일은 함구하고 내가 최고의 복수가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요. 저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비서에게서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았죠. 가장 먼저 한 것은 남편의 승진이었어요. 그리고 연봉까지 더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장 그만두게 해서 쫓아낼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잘되게 만든 거였죠. 그런데 그 덕분인지 남편은 이혼을 더 빨리 진행하려고 하더군요. 양육권도 포기하겠다. 위자료도 더 주겠다. 별거 없긴 해도 재산 분할도 기꺼이 한다고 했죠. 아마도 자신이 승진으로 돈을 더 벌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저를 치우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난 후 완전히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을 때 저희는 법원 앞에서 마주했죠. 남편은 이죽거리면서 제게 이러더군요. 너 아마 오늘 일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그냥 빈대처럼 납작하게 버틸걸. 쥐 죽은 듯 내내 하고 살 거라고. 난 너 없어지니까 완전 인생 제대로 폈어. 시어머니도 거들었죠. 이래서 여잔 잘 들어와야 하는 법이지. 봐라, 우리 아들이 날개를 달았어 아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도 이해 못했는데 이제 알았어요. 남편한테 사장님이 왜 날개를 달아줬는지.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져야 더 아플 거라는 거. 승진하고 연봉도 협상 새로 하고 그래서 차도 뽑고 집도 이사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어머님도 쇼핑 엄청 하셨고. 그래, 했다 왜? 부럽니? 배 아파? 너도 어디서 옷 좀 샀니? 짝퉁이지? 그리 꾸며도 본질은 안 바뀌는 법인데 부러워서 발악하는 꼴이란 우습구나. 그때 남편의 휴대전화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울렸고 남편은 전화를 받고 얼마 안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절대 아니라느니 오해가 있다느니 그런 말을 주고받더니 파들파들 떨면서 전화를 끊었죠.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감사팀에서 연락을 받았노라 대답했어요. 저는 그걸 듣고 빙긋 웃었죠. 제가 말했잖아요. 곧 떨어져 죽을 거라고. 비품 횡령에 뒷돈까지 받았다고 하던데.
저런. 회사 법무팀 통해서 법적 대응 검토 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그걸 어찌 알아? 뭐야, 당신 뭐냐고? 남편이 제 멱살을 잡을 듯 달려들었는데 제 앞으로 고급 외제차가 섰죠. 그리고 젊은 운전기사가 내리더니 제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것도 사장님이 시킨 거였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아래 위로 훑더니 이전과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리셨죠. 너? 이거 짝퉁 아니구나. 비싼 거 그거지? 너 뭐야? 어디서 로또 맞았어? 아, 이거요? 저희 아버지 유산이요. 제가 생각보다 엄청 사랑받았더라고요. 그럼 다들 한번 위기 극복 잘해보세요. 연탄불 피우지 말고. 아셨죠? 제가 차에 타려고 하자 남편이 절 잡고 늘어졌습니다. 말해줘. 너 아까 말하는 거 들으니까 뭔가 아는 거지?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야? 그래? 응, 맞아. 이혼 변호사도 거기서 지원해줬는데 몰랐니? 그럼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 나 이거 고소할 거야. 이건 불법이지. 사람을 막 함부로 자르고 그러면 돼? 이거 언론에 퍼뜨릴 거야. 회사에서 횡령하라고 했니? 등 떠밀어서 뒷돈 받은 거야? 당신이 그랬어. 고소? 어디 한번 해봐. 할 수 있다면 말이지. 알았어. 안 할게. 그럼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건 아니지. 이건 사기야. 유산을 받았으면 말을 했어야 하고. 취소 사유 아니야? 이혼할 때 조건도 훨씬 유리하게 해줬잖아. 그거야 내가 받아야 할 몫이니까. 너희 가족 내가 다 먹여 살렸던 거 잊었니? 그리고 난 당신이 벌어온 돈 써본 적도 없어. 유산은 애초에 재산 분할에 포함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놔! 안 돼! 나 회사 잘리면 어쩌라고. 우리 가족도 진짜 죽어. 당장 집도 이사하고 차도 샀는데 이걸 무슨 수로 갚아. 엄마랑 아빠도 좀 어떻게 해봐. 눈치를 보던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죠. 상경아, 우리 아들 이야기 좀 들어보고 일단 진정하고. 어? 우리 솔직히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건 아니지 않니? 애도 있는데 이렇게 덜컥?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주책이었어. 우리 사정 한 번만 봐주련? 내가 너한테 잘했잖아. 목도리도 해주고. 미안하지도 않지만 저 그 목도리로 지금까지 버텼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욕할 때마다 한 올씩 풀었다 보니 이제 형태도 없어졌고요. 그러니 이제 서로 있어야 할 곳으로 각자 가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당신은 원래 예전에 있던 그 자리로 착하게 살 수밖에 없던 가난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사세요. 여보, 한 번만! 남편은 울면서 절 다시 잡았지만 저는 차를 타고 유유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뒤에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고 제게 문자에 전화를 하면서 집착을 했지만 전 이사까지 하고 전화번호도 싹 다 바꿨죠. 실제로 아버지가 그간 벌어놓은 돈으로 아주 작은 빌라를 매매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현재는 아이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배려로 남편이 다녔던 그 회사의 마케팅팀으로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회의를 참석했고 앞으로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 본격적으로 출근을 하기로 했죠. 비록 아이와 단둘이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아 늘 굶주려 했던 저는 달라졌거든요. 너무 늦긴 했지만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았기에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힘이 생겼죠. 어쨌든 이번 일로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가난하다고 다 착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요. 예전 드라마 속의 전형적인 주인공을 떠올리면 대부분 가난하지만 씩씩하고 착한 성격이 특징이었죠. 반대로 악역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만 악독한 성격이었고요. 저 역시도 늘 착한 주인공을 응원했고 가난과 착한 심성은 뗄 수 없는 하나의 묶음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몸소 겪었어요. 즉, 가난해서 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나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을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다른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저와 비슷한 편견이 있다면 꼭 한 번은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다 함께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다음 생에 저희 아버지 친딸로 태어나게 해달라고요. 아버지가 유독 보고 싶네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